자, 여러분, 오늘은, 가짜뉴스와 통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서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냥 한번, 이 교재 책자에 있는, 여러분들 책자가 없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한번 정도, 이 PPT 자료를 보면서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뉴스와 통계, lies, damned lies and statistics. 피노키오 보이죠? 진행적인 liar, 그죠? 아주 어릴 때 동화라서 이제 자세한 이제 내용도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잊어먹었네요. 아무튼 거짓말 할 때마다 코가 커진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가짜 뉴스의 유행은 이렇게 한 8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많고도 많은 모든 가짜 뉴스들에서 몇 가지 유행으로 딱 단정시키기는 힘들겠지만 주로 주요한 가짜 뉴스들을 대략 이러한 한 9가지 카운팅이 있죠. 아무튼 8가지 정도 유행으로 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는데요. 뭐 아주 또 뭐 여러 가지 8가지가 아니라 뭐 여러 수십 가지도 할 수 있겠죠. 아주 전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죠?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는 거 같는데, 이게 숫자의 오용이라고 아마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것 같는데요. 예, 뭐 이번 학기 끝나기 전에 그 숫자를 오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8-9가지. 뭐 첫 번째는 적극적인 날조 또는 조작입니다. 인간관계의 잘못된 해석, 그리고 불명확한 개념의 사용, 엉터리 설문조사, 확률, 통계 적용의 오류, 과학적 지식에 기반하지 않은 보도, 유사과학, 음모론, 뭐 여러가지 요까지를 우리가 조금씩 더 깊이 이제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적극적인 날조 또는 조작인데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가짜 뉴스의 유행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라든지 다른 어떤 SNS 매체에 잘못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그런 아주 악마 같은 인간들이 많습니다. 나는 깜짝 놀랍니다. 이 주위에 저렇게 악마의 탈을 쓰고 거의 악마와 같은 존재로서 세상에 하루에 사끼 밥을 먹고, 그것도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온갖 사람들의 어떤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 라인이 있거든요. 라인이 있어서 서로 아주 악의적인 그런 것을 부탁을 하고, 그만에 자기들의 세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이제 거기에서 속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속혀요. 저는 가급적이면 주위 사람들한테 일반 매체 그 뉴스 포탈에서 뜨는 거 가급적 보지 마라. 그거 볼 시간 있으면 차라리 영화를 한 대 떼우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전부 제목 장사들이에요. 특히 네이버 다음 뭐 이렇게 전부 포탈 하는 것들 대부분 전부 그러면서 이제 옆에 광고를 쭉 하는데요. 그게 어지간한 중소기업체가 아니라 거의 대기업체 수준입니다. 즉 이러한 매체들이 어느 정도 스크린 걸림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역할을 하죠. 결과적으로 그 광고비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우리가 매우 깨친 상태에서 정확한 시야와 날카로운 비판력과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로 무장하지 않으면,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많이 비우고 많이 적게 비우고 부자고 가난하고 이런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 주위에 교수님들 중에서도 아주 세뇌가 되어 있어가지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나이가 젊은 사람이고 많은 사람이고 간에 구분할 수 없이 그래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주위에 제대로
이런 날조나 조작에 의해서 세뇌되지 않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SNS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대중 매체들을 여러분들이 접해 주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당부드리는데요. 자, 요 적극적인 날조 또는 조작은요, 여기 한번 보면 미국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유통된 정치 관련 가짜 뉴스들이고 해외 언론이 한국 정치 상황을 논팽하는 것처럼 조작된 가짜 뉴스들을 보도한 2017년 3월 22일 뉴스웨이 기사 일부를 보여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는 기사를 쓰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참 이제 더 옛날에는 그래도 저는 연민의 어떤 눈길로도 보고 척은 지심으로도 보기로 했는데 지금은 저는 악마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보다 더한 악마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 사상과 생각을 아주 조종하려고 하고 나쁜 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세대에서 좋은 그런 어떤 관계를 만나고 접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보던 것이 아주 교모하게 조작된 정보를 살짝 진실에 얼무무리 가지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정말 대가리라는 표현밖에 못 쓰겠는데 그런 어떤 걸 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류들의 가짜 뉴스들이 만들어지는 가장 큰 출처는 이게 어디서 이렇게 나왔냐면 우리의 기존에 있는 매체 그 큰 연합뉴스라든지 뭐 어떤 큰 기존에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데서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거의 뭐 다 나온다고 보면 되죠, 그런 언론이.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위에서 살짝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이런 언론이나 쪽으로 퍼주는 것이 정치권 쪽이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표적으로 검찰 쪽이 상당히 문제가 많죠. 그죠? 그래서 한 사람을 매장을 하려고 했던 대표적으로 유시민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죠? 검찰과 언론이 서로 짜가지고 아주 대표적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우리 현실에 부각이 됐고요. 그래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자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세상을 하직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억울함을 어떻게 밝힐 수가 없는 만큼 답답한 강이 없거든요. 그런 상이 없거든요. 이게 다 그러면서 눈 한 번 깜짝하지 않는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인간이라 할 게 있어요. 바로 악마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유차 이 과목에 대해서 이런 통계 숫자를 통해서 나름대로 접할 수 있는 능력과 어떤 기사라든지 여러분들의 학문적인 내용이라든지 이제 최종적으로는 요즘 우리의 하루 일과를 위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짜 뉴스들을 어떻게 하면 피해 다닐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림상 같은 경우에 최악의 뉴스, 사실 이거 유튜브 가면 볼 수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한번 볼까요? 짧은. 오늘 제가 영상 자료를 하나를 준비를 하긴 왔는데 보도록 해봅시다. 안 더워? 한여름에 왜 긴팔을 입어? 더워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다 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6분 12초인데 봅시다. JTBC 시청자분들이 뽑은 2018년 최악의 가짜뉴스는 대북 쌀 지원으로 쌀값이 폭등했다였습니다. 오늘 팩트체크는 올 한 해 가짜뉴스를 총 정리하겠습니다. 시청자 한번 같이 보시죠, 결과와 끝까지. 함께 더 교묘해진 가짜뉴스의 유형과 추이를 분석하겠습니다. 가짜뉴스 그 후도 취재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지난해보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죠? 그렇습니다. 저희 팀이 디지털 뉴스룸과 함께 지난 27일부터 오늘 오후 6시까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총 2,616분이 응해 주셨습니다. 복수 응답이 가능했습니다. 응답 수는 9,117회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태블릿 PC 조작설이 가장 많이 이제 뽑혔는데 네. 올해는 북한 퍼주기 가짜뉴스가 압도적인 1위였죠? 그렇습니다. 응답률이 무려 39%에 달했습니다. 네. 올해 쌀값이 올랐다는 사실, 또 그와는 무관한 북한을 엮은 전형적인 가짜뉴스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도 컸습니다. 농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몇 년 만에 그나마 회복이 됐는데도 본인이 우리가 저질 놓았고 전용세를 짓는 어르신들 중에도 북한에서 올랐다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진짜 무서워, 더 무서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가짜뉴스를 믿은 농민도 있었다니까 그만큼 가짜뉴스의 위력이 상당하다라는 거잖아요. 다음도 좀 볼게요. 태극기 사라진 정상회담. 올해 이제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특히 9.19 평양회담 때에 유독 가짜뉴스가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2위 30%의 응답률이었습니다. 정상회담 때 대통령 전용기에 태극기가 사라졌다, 혹은 대통령이 가슴에 태극기 배지를 달게 돼 있는데 이걸 떼줬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하지만 전용기에는 태극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배지를 다는 규정과 관련은 없습니다. 이 시기에 대통령 건강 이상이라는 허위 정보도 급속히 퍼져서 혼란을 키웠습니다. 네. 물론 뭐 북한하고 관련된 가짜뉴스는 늘 있어 왔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키워드라고 할 정도로 특히 심각했죠. 네. 시청자가 뽑은 10대 가짜뉴스 중에서 10개 중에서 무려 4개가 북한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앞서 보신 1, 2위 외에 평화협정을 맺으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4위, 북한 헬기가 용인에 기습 남하했다 6위였습니다. 올해 저희가 다룬 가짜뉴스 전체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북한 관련 36%, 평창올림픽 관련 11%, 탈원전 8%, 최저임금 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하고 또 다른 점 하나는 유튜브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퍼지는 아주 핵심적인 통로였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트위터를 비롯해서 소셜미디어가 주축을 이뤘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는 유튜브가 강세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10대 가짜뉴스 중에서 8개가 네. 유튜브에서 시작이 됐거나 확산이 됐습니다. 저희 팩트체크팀은 한 명이 24시간 유튜브에서 생산되는 정보들을 전담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튜브 1인 방송도 늘었고 또 이거를 정파적인 목적으로 쓰려는 움직임도 뚜렷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회찬 전 대표의 부인이 전용 운전기사를 뒀다 7위로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인 가짜뉴스입니다. 이게 조선일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확산이 된 건 유튜브 공간입니다. 조선일보가 뒤늦게 정정 보도를 했지만 유튜브 정보가 뒤섞이면서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줬습니다. 네. 이 밖에 순위를 좀 보면 5.18 가짜뉴스가 올해도 이제 여전했고 8위를 보면 임을 위한 행진곡 예산 12조 원, 이게 사실은 12억 원이었는데 만배를 부풀린 거였고 네. 그리고 5.18 유공자가 이번 정부 들어서 유독 갑자기 증가했다라는 가짜뉴스가 많이 퍼지기도 했죠. 네.
시기도 맞지 않고 금액도 맞지 않는 가짜뉴스입니다. JTBC 뉴스룸은 올 한 해 총 163회 팩트체크를 진행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짜뉴스 검증이 73번이었습니다. 비율이 45%나 됩니다. 그만큼 가짜뉴스가 많았다는 뜻도 되고 그만큼 가짜뉴스 검증에 주력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네,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진 가짜뉴스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150조 원의 금괴가 실린 배가 울릉도 앞바다에 가라앉아 있다라는 허위 정보가 퍼져서 큰 혼란이 일었었죠. 네, 돈스코이어 가짜뉴스입니다. 네.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까지 오늘 취재해봤는데요. 네. 4명이 구속됐고 7명이 불구속, 1명은 적색 수배 중입니다. 피해자가 2,600여 명, 피해액은 89억 원이나 됐습니다. 이 밖에도 미 재무부 한국시중은행 세컨더리 보이콧 결정이라는 가짜뉴스는 주가에 영향을 줬습니다. 금융위가 2달 동안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가짜뉴스 생산자와 유포자를 전혀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올해 가짜뉴스 대책이 여기저기에서 나왔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것만 22건입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를 법으로 막느냐 아니냐의 견해 차이가 큽니다. 저희 뉴스룸에서는 내년에도 팩트체크 코너를 통해서 오대영 기자와 함께 가짜뉴스 검증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잘 시청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용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적극적인 날조와 조작을 통해서 아주 무지막지하게 우리의 그 어떤 상식이나 이런 것을 뒤흔드는 그런 가짜 뉴스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고요. 이런 것은 인과관계하고 상관관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인간관계의 잘못된 해석이 대표적으로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래프가 어떤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을 인간관계로 해석을 해서 하는 아주 악의적인 기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초콜릿 섭취량과 노벨상 수상자 수의 상관관계인데, 이거를 이제 인간관계로 잘못해가지고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은 뭐 어떤 식으로 먹으면은 그 뭐 양에 따라서 어떤 그 많이 생긴다. 그게 아니고 분명히 이 논문에서도 그 코리레이션을 해서 어떤 상관관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어떤 그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죠. 이걸 이름하여 이제 삼포조로 하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의 잘못된 해석인데 요 몇 가지 관계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는 인간관계, 그 뒤바뀐 원인과 결과, 전후관계와 인간관계의 혼동, 별 의미 없는 상관관계, 그리고 우연한 상관관계는 이러한 것으로서 해석이 잘못하게끔 이끄는 그런 어떤 인간관계, 전후관계와 인간관계의 혼동, 뭐 이런 거, 그리고 뒤바뀐 원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행태로 통해 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그것을 엄정한 검증 없이 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이런데 이렇게 올리는 사항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중에 사과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불맥한 개념의 사용인데요. 이 퍼센테이지로요 말입니다. 퍼센트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면 어떤 상품이 가격이 50원에서 55원을 올랐다면 이런 절대적으로 얼마나 올랐으면 상대적으로는 얼마나 오른 것이니까 할 때 뭐 그냥 절대적으로는 5원이 되겠죠. 그죠? 55원에서 50을 빼면 5원이 올랐다는 거죠. 그죠? 상대적으로 몇 퍼센트 올랐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런 계산식이에요. 간단한 계산식에서 10%가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얘기죠. 근데 이제 어느 대학의 시험률이 50%입니다. 55%를 올랐다. 이는 절대적으로 얼마나 올랐으면 상대적으로는 얼마나 오른 것일까? 이건 퍼센테이지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그죠? 퍼센테이지니까. 그래서 이러한 말을 할 때는 몇 퍼센트 시험률이 상승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상대적인 의미인지 이런 상승인지 의미가 좀 모호해집니다. 그죠? because 왜냐면 이거는 이제 변환 값 자체가 백분율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퍼센테이지 포인트라는 소리를 이렇게 표기를 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표기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어떤 개념에 혼란이 올 수가 있죠. 자, 퍼센테이지와 퍼센테이지 포인트는 퍼센테이지의 차이는 퍼센테이지 포인트로 표기한다. 취업률이 50에서 55%로 올랐다면 이는 취업률 5% 포인트 상승했다. 이 중요합니다. 그죠? 이런 걸 정확하게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취업률은 10% 상용했다. 이거는 뭐 전에 나온 것처럼. 자, 그래서 연속되는 백분율의 평균을 기하 평균으로 우유값이, 자, 이거 재밌죠? 재밌을 거면 1000에 1000원이었다가 다음에 2000원, 그 다음에는 다시 1000원으로 배졌을 때, 이거 재밌죠? 처음에 1000원에서 2000원 때 100% 상승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1000원으로 변했을 때 50%로 되는 거죠. 이게 똑같은 1000원의 변화인데도 최종적으로 어떤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러한 상대적 변화량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일반 산술적인 어떤 그런 평균으로 구하는 것보다 어떤 그 비의 형태로 나타낸 뒤에 이 비의 기하 평균을 이런 식으로 루트를 세워서 하면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이제 평균, 이 두 해 동안의 평균은 20%와 50%의 하락을 볼 수 있는데, 평균의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가만 보면 있잖아요. 여기서 기준으로 올라갈 때는 2,000원이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1,000원에서 이렇게 내려갈 때는 2,000원이 기준이다 보니까 5,000원이 50%고 또 그 다음에 100%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매우 잘 우리가 유심히 잘 봐야 되는 그런 수실입니다. 그러니까 일적으로 상승률이라는 이런 거는 이제 가중치의 산술 평균이지 그것도 합의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유고요. 자, 엉터리 그래 보면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백분율을 함부로 더하지 마라. 제조 원가 변화는 원료비 110, 이런 경우는 또 어떠냐면 보세요. 원료비 10%, 인건비 50%, 간급이 70%, 총 20%.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기준이 다 틀리잖아요. 어떤 것이 올랐는데, 물가가 올랐는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신문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해요. 원료비가 10% 상승했고, 인건비가 5%, 이건 다 합치는, 이런 어떤 우려를 벌하는데, 이거는 절대, 이런 식으로 또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조 원가의 상승률은 각 항목의 이 가중치를 구하고 난 다음에 산술 평균을 내야 된다. 그래야 되는 거고요. 이 제조 원가의 총액 기준은 아니죠. 각 이 퍼센테이지들이. 그죠? 그래서, 모든 항목이 10% 증가하면은, 이제, 총액도 10% 증가하겠지만, 이제 제조 원가 상승률은, 원가의 최종 상승률은 각 항목의 가중치 산술 평균을 각각 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엉터리 같은 경우에 솔직한 대답을 기대하기 어려운 설문조사, 연소득, 하루에 이 닦는 횟수, 몸무게, 구독하는 잡지 뭐 이런 거고요. 이 엉터리 설문조사에서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뷰어에 인터뷰 받는 사람이죠. 호감을 받는 인터뷰어이죠. 그죠? 자, 여기 보면 한번 이 예문을 하나 봅시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중 흑인 500명을 대상으로 두 조사단을 보내어 조사단 차이에 다른 응답의 차이 분석, 두 조사단 중의 한쪽은 백인들로만, 다른 한쪽은 흑인들로만 구성했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인터뷰를 받는 사람들이, 인터뷰가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질문을 받아요. 만일 미국을 점령하는 흑인에 대한 차별이 지금부터 더 하겠는가 덜 하겠는가.
차별이 덜 할 것이다. 흑인 조사 9%. 더 할 것이다. 25%. 이것이 이제 흑인 조사단이고, 백인 조사단 2%, 45%. 그죠? 확인이 좀, 뭔가의 그 어떤 감정의 어떤 정확한 판단이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이런 거는 좀 정확한 어떤 설문조사가 될 가능성, 그런 그 선명한 그게 아니다. 그죠?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동맹국가의 전쟁에 국력을 집중하는 것과 국내에서 민주주의 실현 것을 위해 집중하는 것이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동맹국 타도 39%, 백인 조사달 62%,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실하고, 뭐, 이렇게 좀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현실과 의견이 반대로 나오는 설문조사. 흑인도 백인과 동등한 취업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는가? 인종차별수록 그렇다고 대답하는 경향이 있고, 맞죠, 그죠? 자기들이 이게 당연하다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종차별이 심할수록 그렇다는 대답이 증가한다. 이런 건 솔직히 말해서 설문조사라고 볼 수도 없겠다. 그죠? 실제 반대와 어떤 결과의 반대를 도출할. 어떤 대상자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확률과 통계 적용의 오류인데요. 이런 거는 다양합니다. 뭐 아주 배나무상하고 무지하게 많아요. 확률 바꾸치기. 병에 걸린 사람이 양성 검진을 받은 확률과 양성 검진 받으면 실제로 병에 걸려 있을 확률. 이는 그러니까 검진 정확도 같은 거 있잖아요. 보는 건데 가장 흔한 얘기 그죠. 우리가 건강 검진을 통해 가지고 양성 판정을 받고 비탄에 잠기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이런 게 보통 보면.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이 양성 검진을 받을 확률과 양성 검진 받은 사람이 실제 병에 걸려 있을 확률을 혼동하는 데서 오는 오류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제 한번 보세요. 여기 이 검진 정확도 95%인 병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것은 병에 걸린 사람이 양성 검진 받을 확률과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음성 검진 받을 확률이 모두 각각 95%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병의 발병률은 1%라고 했을 때, 요 1%를 했을 때, 10,000명이 검진할 경우, 아마도, 100명이 병에 걸릴 확률이 100명이 있을 것이죠. 그죠? 퍼센트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계산을 단순하기 위해서, 정확히 10,000명 중 100명, 즉, 정확히 100명 중에 1%가 병에 걸려 있을 사항을 이제, 상정하고, 95% 검진 정확도대로면 병에 걸린 100명 중 95명은 양성 판정을 5명은 음성 판정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병에 걸리지 않는 9,900명 중 495명은 양성 판정. 그리고 9,405명은 음성 판정을 받을 것이고 따라서 양성 검진 받은 사람은 59명, 즉 95명 플러스 495명 중 실제로 병에 걸린 사람은 95명으로 단 16.1%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95% 검진 정확도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람이 병에 걸릴 있을 확률은 16%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이는 대부분의 병의 발병률이 지극히 낮아서 실제로 병에 걸려 양성 판정을 받는 사람보다는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양성 판정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아주 많은 수의 5%는 적은 수의 95%보다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1,000원짜리 1,000원을 벌다가 100원을 버는 거 하고 100원에서 또 100원을 버는 거하고는 차이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예도 좀 있고 하는데 여기 오제이 심슨 사건이죠. 오제이 심슨 같은 경우는 이제 확률 바꿔치기인데 매 맞은 아내가 남편에게 살해당할 확률과 살해당한 여성이 매 맞는 아내였다면 그 남편이 살인자일 확률
이런 것도 보면 좀 헷갈리는, 좀 굉장히 혼동되는 어떤 그런 어떤 판결에 의해서 나온 어떤 그런 건데요. 이게 또 하나의 어떤 바꿔치기죠. 확률의 바꿔치기인데요. 원래 이 변호인이 여기에서 얼마나 좀 헷갈리는, 일반 사람들이 혼동되게 만드냐면요. 펭수 심슨이 아내에 대해 폭행을 저질렀다. 이것이 심슨이 아내를 죽인 범인이라는 증거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반면에 심슨의 변호사는요, 멤맞는 아내 중 남편에게 살해당할 경우는 0. 야, 이런 데서 이제 무지하게 통계 퍼센트의 오류나 오용이 옵니다. 1%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따라서 심슨의 아내의 폭행 습관이 살인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요. 결국 그래가지고 무죄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제 그 당시 템플러 파울러스 교수는 매 맞는 아내가 죽었을 경우 범인이 이 남편이 될 확률은 80%가 넘는다. 범인이 남편이 될 확률이 80%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매 맞는 아내가 남편에게 살해당할 확률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배신들의 어떤 무지함을 그렇게 이 변호사는 아주 교묘하게 확률을 그런 이런 식으로 잡아 넣어서 한마디로 진실을 가렸던 거죠. 또 이 예언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 제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예입니다. 그래서 확률 드문 일은 늘 생긴다는 어떤 요야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개결의 중거라 해가지고 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그런 어떤 지적 성숙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연령별 표준 행동 목록의 증거를 제공한 아동심리학자 게겔이 말한 성숙 이론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증거에 해당하는 표준치와 자기 아이와의 근소한 수치 차이가 부모들의 어떤 고통을 유발하는 현상을 말할 때 우리가 게겔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게겔의 성숙 이론에는 아이들이 12개월 되면 그럴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을 때 12개월이 지나도 내 아이가 걷지 못하면 발육부지를 걱정하는 부모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표준치 즉 평균치를 바람직한 값으로 잘못 해석한 데 대한 오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표준치를 바람직한 해석해버리면 평균보다 적은 절반의 아이들은 모두 부진화가 되어버리는 정말 웃지 못할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상황이죠. 그 마지막으로 공정하지 않는 비교인데요. 1898년에 벌어진 스페인과 미국의 전쟁 기간 동안에 미 해군의 전사율은 약 1000명당 9명이었대요. 이는 같은 기간 뉴욕 시민의 사망률 1000명당 16명보다 낮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미 해군의 직면가들은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해군 입대가 뉴욕 그저보다 더 안전하다는 말로 장병들을 모집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는 입대 대상자인 20대 청년의 사망률과 뉴욕시 모든 연령대의 시민들의 사망률로 비교한 것이니까 한마디로 전행적으로 우리가 불공정한 비교죠. 비교가 되지 얼마나 교묘합니까? 여러분 보시지 알겠지만 여기서. 그래서 같은 20대로서 입장하지 않았던 청년들의 사망률은 훨씬 더 낮아졌겠죠. 자, 이러한 과학적 기반에 기반하지 않는 보도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위에 같이 이러한 어떤 엉터리 어떤 그런 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과학적 기반에 보도하지 않는 보도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가짜 뉴스를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요거 유튜브 자료 하나를 같이 한번 시청하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상당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한 시간은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실랑입니다. 저는 2012년부터 크게 두 부류의 정보를 분류하는 연구를 해왔어요. 하나는 맞는 정보, 그리고 뉴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가짜 뉴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각종 오호 정보들. 저희는 후자를 보통 루머라고 칭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루머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다양한 오정보와 가짜 뉴스의 예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소셜미디어에서 이런 루머들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리고 왜 이런 패턴을 보이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루머는 누구나 쉽게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정보예요. 시작이니까 가볍게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12월에 결혼을 하게 될 예비 신랑입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이 이야기가 예비 신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 예비 신부는 군인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처음으로 하면 처음 들으시는 분은 보통 비슷한 반응을 하세요. 오, 여군이랑 사겨? 그리고 야, 아깝다. 군대 안 가도 될 뻔했는데 라고 말씀을 하세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여기 적으시네요. 예,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신부에게 찾아갑니다. 자기야, 나 억울하게 군대 갔던 거냐고. 그랬더니 조용히 웃어요. 아무 대답을 안 합니다. 아니란 소리죠. 그래서 저한테 이 루머를 얘기했던 친구가 또 찾아갑니다. 너 때문에 되게 부끄러웠다. 친구가 잘 빌어요. 걱정 마. 그래도 네 자식은 군대로 안 가도 돼. 엄마가 군인이야. 너 네 자식 군대 안 가도. 또 제가 가서 물었어요. 와이프에게. 그랬더니 또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웃어줍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군 면제에 관한 이야기는 일절 붙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 루머를 들어보신 분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로 이 루머는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와 동일한 질문을 누군가 했었고요. 포털에서 답변을 했어요. 심지어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여자친구한테 결혼해 줄 테니까 본인이 가라고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죠. 무서운 것은 이것은 실제 질문자에게 채택까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무도 모르죠. 사실 인터넷이 보급되기 이전에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루머를 전파할 때 영향을 받는 사람은 되게 한정돼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어떤 루머를 말했다. 그러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시죠. 하지만 인터넷은 다릅니다. 누군가가 정보를 올렸고 수정을 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가 해당 정보를 우연찮게 발견하고 믿을 수 있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바로 이 순간 여러분께 포털의 결과를 보여드렸던 것처럼요. 하지만 또 다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항상 하시는 그것,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등등의 마이크로 블로그 플랫폼의 등장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원하실 때 손가락 한 번만으로 원하시는 정보를 클릭해서 전파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전파 속도가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전세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문제는 이 엄청난 전파 속도가 루머에도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가장 Hello, this is Don Lee here. For the first time ever, last year in August, I decided to do free trials for our 101 Executive Business English Coaching Program. 큰 예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신종플루와 관련 루머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종플루는 영어로 스와인 플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역하는 순간 돼지 인플루엔자가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 사람들도 보고 돼지 인플루엔자?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겠는데? 충분히 논리적으로 들릴 수 있는 루머입니다. 그리고 이 루머는 트위터를 통해서 삽시간에 일파만파로 퍼지고 농축산가에 엄청난 데미지를 유발하게 돼요. 후에 CNN에서 이를 대해서 특별하고 이런 유형의 루머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이것은 2009년이에요. 요즘 또 그럴까? 루머가 전파된 지가 언젠데 준비가 되었겠지. 이번이 2013년으로 가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AP통신의 트위터 계정이 해킹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글이 올라옵니다. 100줄도 안 되죠. 백악관에 폭탄이 2번 터졌고 오바마가 다쳤어요. 정보가 미친 시점화 되기 시작합니다. 돈과 관련이 되어 있죠. S&P 선물이 매도가 되기 시작하고요. 다우지수가 급락합니다. 이때 추후에 로이터가 발생한 순간적 손실을 계산했었어요. 그 손실의 금액은 1360억 달러였습니다. 엄청나죠. 하지만 이 순간까지도 나는 그렇지 않아, 루머에 속지 않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의 영상을 보실게요. 제가 처음부터 페이크와 진짜 뉴스라고 표시를 했어요. 하지만 정보를 보시면 실제 영상보다 페이크 뉴스가 더 그럴싸합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루머 또한 점점점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다는 것들, 사실을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 세계에 있던 트위터 자료를 기반으로 루머의 전파 패턴을 연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기반해서 여러분들께 온라인 소셜미디어 내의 루머 전파 패턴을 크게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위아래가 있는데요. 각각의 그림은 시간에 따라 전파되는 트위터의 수입니다. 날짜가 지날수록 정보가 어떻게 전파되는 얘기하는 것이고요. 위쪽은 루머, 아래쪽은 비루머예요. 그렇다면 이 패턴이 보이시나요? 뉴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아주 큰 미디어에서 대서특필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알게 돼요. 다 퍼져요. 하지만 어떤 한계가 있느냐? 다 알기 때문에 아무도 언급하지를 않죠. 하지만 루머는 그렇지 않습니다. 속된 말로 아주 끈질겨요. 제가 조사해본 결과 인터넷상에 퍼지는 루머 중에는 1987년에 퍼진 인터넷 루머가 여전히 트위터상에서 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음해성 그룹. 누군가를 음해하고자 한다면 이건 진실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 눈에 보일 때까지 끝까지 물어뜯겠다. 가장 악질적인 루머의 유형입니다. 2번째는 정보 전파의 채널 차이예요. 말씀드린 것 같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주요 미디어를 통해서 전파가 되죠. 하지만 제대로 된 공인력이 있는 미디어라면 이런 정보를 전파하지 않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많은 구독자를 얻고자 하는 일부 무관심한 미디어 혹은 극단적인 성향에 있는 미디어들이 이런 정보들을 전파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는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누가 봤을 때 야, 이거 들었어? 라고 또 언급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루머의 특징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2번째는 네트워크적인 패턴이에요. 제가 2가지 그림을 그렸는데요. 점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정보를 누군가가 언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화살표는 꼬리 쪽에서 머리 쪽의 방향으로 정보가 전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어떤 차이가 보이세요? 이제 보이시죠? 노란색의 긴 띠가 보이실 겁니다. 이 노란색 띠가 의미하는 것은 누군가 실제 정보를 언급했을 때 친구의 친구의 친구 이런 식으로 친구 관계를 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보가 일반적인 뉴스의 경우는 이렇다는 거죠. 근데 왼쪽의 루머의 경우에는 이렇게 긴 케이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무시를 당하고 전파가 잘 되지 않아요. 혹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온라인 소셜미디어를 통한 루머 전파는 비교적 안전한 거 아니냐, 많이 퍼지지 않네, 이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죠. 하지만 앞선 부분에서 제가 루머는 끈질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채널이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하지만 마치 게릴라처럼 여기저기 조금씩 이슈화되지 않고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시나무로 너도 나도 한 번쯤은 들어본 루머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분면제 루머처럼. 그 다음 주제를 말씀드릴게요. 루머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화살표에서 크게 2가지의 색깔이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는 빨간색, 2번째는 파란색. 빨간색 화살표는 상대적으로 친구가 적은 사람, 덜 유명한 사람에서 더 유명한 사람, 친구가 많은 사람으로 퍼진 것을 의미합니다. 파란색은 그 반대이고요. 그렇다면 루머 쪽에서는 어떤 컬러의
광고 없었으면 좋겠다. 화살표가 더 많은 걸로 보이세요. 빨간색이시죠? 다른 말로 하면 루머는 보통 덜 유명한 사람 혹은 친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에서 많은 사람으로 전파된다. 왜 그럴까요? 루머예요. 나중에 틀릴 수도 있어요. 이런 정보는 언젠가 저한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온라인 평판이 중요한 사람들은 루머를 비교적 언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급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비교적 온라인 평판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를 퍼뜨리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루머의 전파자이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언어적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걸 아주 짧은 시간에 잘 설명한 영상이 있었어요. 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My best friend's sister's boyfriend's brother's girlfriend heard from this guy who knows this kid who's going with this girl who saw this new text saying at 31 flavors left. 여기서 보시면 루머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정보의 소스가 무엇이냐? My best friend's sister's boyfriend's brother's girlfriend. 이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타인. 더 길게 표현하면 전혀 모르는 타인이라고 표현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heard라고 했죠. 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참고할 만한 사이트, 주소나 에비던스, 증거들을 제시를 하죠. 하지만 루머는 보통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 어디서 들었다, 어디서 들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상당히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듣다 보면 꼬이고 꼬여서 어디부터가 루머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도록 헷갈리게 만드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아요. 자, 이런 패턴이 하나가 있고요. 또 추가적인 언어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루머를 접했는데 딱 봐도 루머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재밌어서 꼭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정보 엄청 많으실 겁니다. 야, 이거 들었어. 그럴 때는 보통 내가 들었는데, 내가 생각하는데, 아니면 실컷 얘기하고 뒷부분에 이거 루머라고 본인이 자수를 합니다. 그런 언어적 패턴이 존재하고요. 이런 간단한 패턴들을 수치화해서 활용하면 이제 기계학습 기반의 루머 분류기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루머 전파자와 그렇지 않은 전파자들을 봤어요. 이제 임의로 같은 루머를 전파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친구니라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같은 루머를 전파한 사람들은 서로 친구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정보를 좋아할 만한 사람들끼리 미리 끼리끼리 뭉쳐서 친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 보통 메아리방 효과라고 하는데요. 루머에서도 이런 것이 보이고, 이런 현상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성향이 아주 극단적으로 바뀌어요. 같은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언어적 특징 외에도 욕설을 동반한 강렬한 부정과 긍정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에서도 보시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루머니까 믿지 않아. 아니야, 내가 믿기엔 이건 루머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온라인 소셜미디어 내의 루머 전파 패턴이에요. 지금 패턴들을 종합해 보셨을 때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한 명의 사람, 한 명의 정보만으로는 루머의 진위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 전체를 봤을 때 루머의 패턴이 이러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절대 하나의 정보만으로는 루머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11월이니까 여러분께서도 이런 말을 자주 하실 거예요. 많이 들으시고, 이제 겨울이 갔네. 그러면 이슈가 생깁니다. 야, 입동이 지나야 겨울이지. 어떤 거, 야, 일어났을 때 아침이 차가워야 겨울이라고 하지. 아니야, 겨울 할인이 있어야 겨울이라고 할 수 있어. 실제로 다음에 겨울이 언제인가 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이 왔다라는 단순한 현상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도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루머 같은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때는 더더욱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많은 정보를 찾으시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었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더 어떤 매스미디어에 통해서 어떤 식으로
가짜 뉴스가 이렇게 우리 사회에 우리 주위에 많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또 우리 매스미디어에서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부라기보다는 뭐 하나의 우리가 좀 더 정신적으로나 이러한 몇 가지의 주안점을 두고서 우리가 좀 더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막연하게 뭐 이렇게 조심해야지 이런 것보다도, 그죠?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정리된 어떤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대비하거나 또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지적 판단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좀 향상시키는 것도 좋을 수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이번 시간은 오늘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